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과 과세 표준 체계가 지난 1990년도에 마지막 개정이 되고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서 물려준 재산인데 그 재산 그대로 국가에다가 재산 그대로 뺏기는 행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주목을 하는 것은 과거에 이 상속재산을 어떤 자금으로 샀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해서 파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산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세금을 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통계 자료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요. 매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의 비중이 연간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불과 이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사망을 함으로써 세금을 내야 되는,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담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연간 1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액이 최근 5년, 10년 전에 비해서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별다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재산 가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거주를 했을 뿐인데 건강 관리를 좀 잘해서 5년, 10년 더 살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더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과 과세 표준 체계가 지난 1990년도에 마지막 개정이 되고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20세기 때 만들어진 세금 구조가 21세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얼마나 많이 재산 가치가 올랐겠습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한 개인이 앞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하기에는 점점 부담스러운 세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국민분들도 많이 아마 개편이 되기를 희망을 하셨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남아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이 남편이나 배우자가 사망을 하고 너무 큰 세금 부담 때문에 내가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내가 강제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좀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을 많이 높이자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이 법상으로는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공제 금액을 최소 10억으로 높이자. 그래서 더 많은 배우자에게 좀 더 경제적인 혜택을 좀 부담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주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일괄공제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5억인데요. 이 일괄공제 금액 역시 개정을 통해서 8억으로 높이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제 금액을 높임으로 해가지고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그런 의도가 작년 연말까지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세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율을 직접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부자 감세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공제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수 감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4년 대비 거의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제 금액을 현재보다 조금만 높이더라도 이 상속세 부담에서 많은 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이 남은 시간 동안 개정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제 미리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뭐 재산 분할 확약서 혹은 뭐 효도 계약서 혹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외부에 공증을 받는다든가 이런 페이퍼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서면 작업에 몰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다른 형제들 간에 혹시나 모를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법원으로 들고 가면 이게 어떤 효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대부분 놓치시는 게 이러한 법적인 효력은 대부분 거의 요식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식행위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정하기 위한 이 효력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 단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모님께서 내가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둬야 되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셔가지고 유언장을 아주 잘 만들어 오셨어요.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게 만들어 오셨는데 보니까 워드로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유언장을 작성을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법상으로는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을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혹은 공증인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증거로 남겨야 되는데 이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은 전혀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간과를 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상속과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점은 상속은 감정에 섞인 세금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서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절세 방법을 제가 10가지, 100가지가 있다고 아무리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속인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왕래가 끊기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절세 방법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총대를 메시고 자녀분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가족 간의 그런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겠습니까, 세무사님? 또는 우리 애들은 그렇게 가정교육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상속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런 가족분들이 제일 먼저 법원에서 서로 얼굴을 당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번 양보해서 가족 간에 분란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납부할 상속세는 굉장히 큰 금액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서 물려준 재산인데 이 세금 낼 방법이 싼값에 팔아가지고 직접 현금화 시켜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그 재산 그대로 국가에다가 물납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재산 그대로 뺏기는 행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마지막이지만 이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열심히 물려주신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지 이 출발선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상속 증여의 트렌드는 단연코 이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조달이 얼마나 투명하고 재원이 얼만큼 잘 마련되어 있는지 준비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서울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고 또 대부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 부담이 계속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수가 서울에서 3개 이상인 분들은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 대해서 하나씩 줄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주택을 좀 증여를 하거나 저가 양도를 하거나 또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 이슈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자금 출처가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잘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돈을 빌리는 거래라면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자와 원리금 상환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두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특히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군데에서 그 내용을 검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할 지자체,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원, 그리고 마지막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그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이 중개거래 없이 만약에 가족 간에 직거래로 거래를 했네 혹은 그 금액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했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여기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작년에 국세청이 편법 증여나 고가 아파트 무상 거주 같은 부동산 조사를 강화했잖아요. 혹시 올해도 이런 정조준 분위기가 여전할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이런 정조준 분위기가 점점 더 엄격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결국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 형태를 가지고 과거 처음부터 이 출발점, 이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 자금 마련 재원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들여다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 특히 부동산과 경기도 주요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그리고 편법 증여, 가족 간의 저가 양수도 거래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짚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상속과 증여는 이 타임라인이 많이 다르죠. 이 증여는 살아생전에 내가 미리 재산을 이전하는 형태라면 상속은 망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재산 이전 효과가 강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받아가는 본인의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이나 상속 협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미 돌아가신 망자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한번 산정한 다음에 상속인들 간에 각자 상속 지분 몫에 대해서 내가 많이 부담을 하고 좀 덜 부담을 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속세 세율이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받을 몫에 대한 세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큰 금액에 대한 세금을 먼저 산정을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세금 구조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세금 구조만 보면
상속세가 훨씬 더 세금이 많이 나오는 형태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속이 유리한가 증여가 유리한가를 판단할 때는 결과적으로 내가 낼 최종 세금이 얼마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속세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공제 규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크게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업에 대한 증여나 농지에 대한 증여 이런 특수한 형태의 증여 이외에는 우리가 증여자와 이 증여받는 사람 간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인 증여재산 공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6억까지, 그리고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는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년 동안 한 번만 이 10년 주기로 증여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금액 5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상속일 현재 남아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일 현재 내가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다면 그 남아있는 예적금 잔액의 20%를 2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망 전 10년 동안 내가 부모님과 한 주택에 거주를 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해서 내가 상속받은 주택 가액이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공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 요건들을 내가 잘만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증여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통해서 재산 이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이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증여인 것이고, 이러한 증여는 가급적 내가 물려주고자 하는 재산이 우상향하는,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하는 재산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하루라도 빨리 이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증여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상속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바로 상속재산 가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많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속받을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망일 현재 이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남아있는 예적금 정도만 이번에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구나, 가액이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법상 상속으로 보는 재산 가액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망 전 최대 10년까지 이 상속인들한테 미리 증여한 금액은 미리 내가 상속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증여 당시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망 전 5년 이내에 법정 상속인 이 외의자, 대표적으로는 손자, 손녀나 사위나 며느리가 될 텐데, 이 법정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금액도 역시 미리 증여한 걸로 봐서 상속재산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이 6개월 동안 이 상속세 준비라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금액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으면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근로자로서 재직 중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사망일까지 정상에서 받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험금과 퇴직금을 놓치게 되면 그 특성상 금액 자체가 2억, 3억 혹은 더 많은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누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굉장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상속재산을 이미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재산가액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사실상 국세청에서 주목을 하는 거는 과거에 이 상속재산을 어떤 자금으로 샀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해서 파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속받기 전, 돌아가시기 전 9년 12개월 전에 이 원료 만화를 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3분의 1 지분, 그리고 그 배우자의 3분의 1 지분, 자녀분 3분의 1 지분으로 구입을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재산가액이 대략 72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3명이었기 때문에 나누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 각자 취득한 금액이 발생을 할 텐데, 국세청에서는 여기서 물음을 가지는 거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지분은 본인이 스스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취득자금에 대한 마련이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과연 본인의 자력으로 이걸 취득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시를 따져보니까 배우자분은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9년 전에는 그 자녀분은 이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역시나 소득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9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 이 취득자금을 서로 증여를 해가지고 각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걸로 보기 때문에 과거의 증여세 신고가 잘 되었는지까지 같이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9년 전, 돌아가시기 10년 전 이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기도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안 한 분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납한 증여세, 가산세 매년 지날 때마다 8%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20%를 더하면 거의 가산세만 하더라도 내가 납부할 증여세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도 함께 큰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속에 대한 첫 번째 출발은 증여라고 말씀을 드리고, 증여는 사실상 기노부로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가치 평가 방법인데요. 이미 국세청에서는 2019년도부터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 작년부터는 일정 요건이 넘어가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가액은 시세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준시가, 즉 공시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이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신고기한이 끝난 이후에 보통 9개월 이후에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세청이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따져본 다음에 감정평가 가액으로 새롭게 신고 납부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기노부로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30살이 되었을 때까지 내가 매 10년 동안 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공제 범위만큼만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총 몇 번간 증여를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10살, 20살, 30살까지 총 4번의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자녀가 가져가는 금액은 이 3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 범위만큼 1억 4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매년 4%의 물가 상승률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이 자녀가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때 마중물 효과를 쓸 수 있는 금액은 대략 2억 1,600만 원의 자산이 마련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30년 동안에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주는 금액을 주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라고 하신다면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10%의 최저세율 구간만큼 내가 세금을 직접 부담하더라도 그 자산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세금을 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과세표준 구간 1억 원까지가 10%의 아주 낮은 세금을 부담을 하는데, 매년 동안 1억 2천만 원,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부담을 한다면 매년 10년 동안 더 주는 1억에 대해서는 불과 1천만 원 정도밖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30년 동안에는 4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을 하지만 결국에 이 자녀분들한테 남는 건 5억이라고 하는 더 큰 재산을 마련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재산 운용 형태에 따라서 지금 당장 세금을 내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 돈을 가지고 ETF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부담을 하는 걸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